자, 안녕하십니까. 한일 관계 2000년 화해의 길목에서 저자 손승철입니다. 먼저 책 소개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이 책을 왜 썼는지, 목적이 뭔지 하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한일 관계가 해빙 모드에 접어들면서 한일 관계에 대한 다양한 입장들이 주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대해서 찬성을 하든지 반대를 하든지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려가 되는 것은 일본 하면 민족 감정에 앞서서 무조건적인 반일 프레임으로 반일하지 않으면 마치 매국노처럼 그렇게 취급된다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과연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무조건적으로 반일하는 것만이 능사인가, 거기에 대한 의문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한일 관계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이라든지 또는 안중근 의사가 있는가 하면 또 세종시대에 신숙주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형 집행을 앞둔 안중근 의사에게 어머니는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지 말라. 대의에 죽는 것이 이 어미에 대한 효도다. 라고 했고, 임종을 앞둔 신숙주에게 성종이 찾아갔을 때 신숙주는 원컨대 부디 일본과의 화친을 잃지 마소서라고 유언을 하면서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코로나 직전에 2019년입니다만 한일 양국에서 서로 왕래한 사람들이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일본을 방문한 사람이 750만 명 정도가 됐고요. 일본 사람으로 한국 온 사람이 300만 명이 넘었습니다. 현실은 이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일 간에는 반일 또는 혐한 이런 벽에 가로막혀서 상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한일 관계를 제대로 알자. 반일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지휘를 해야 극일할 수 있다. 이게 이 책의 첫 번째 컨셉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일본을 만날 것인가, 지위를 기본 전제로 해가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역사는 기본적으로 팩트, 사실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죠. 흔히들 역사는 유적과 유물을 남기고 유적과 유물은 역사를 증언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후대에서 박물관을 찾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팩트, 한일 관계의 팩트는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셋째는 역사는 어떻게 볼 것이냐 할 때 저는 점선면의 스토리텔링이다. 다시 말해서 역사적인 사건은 하나하나가 점입니다. 그 점이 연결을 해서 선을 만들고 그 선이 면에다가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죠. 그렇게 과정을 통해서 역사관이 만들어지고 후대에 역사가 남는다. 이런 그 컨셉을 가지고 한일 관계 2000년을 한번 이 시간에 함께 생각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자, 2000년이라는 세월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2000년이라는 세월을 5시대로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각기 한일 관계의 처음 만남의 시대, 선사 고대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남북국 시대, 고려 시대가 되면 적대의 관계가 돌입하고, 그 다음에 조선 시대가 되면 외구의 약탈, 또 임진왜란, 그런 것이 반복되지만 결국 공존하는 것만이 한일 관계의 갈 길이다. 그 다음에 개항이 되면서 일제 36년을 거치면서 한일 관계는 엄청 상처에
물들여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 화해를 해야 하는데 화해의 걸림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의 개념을 가지고 만남, 적대, 공존, 상처, 화해 이렇게 5개를 가지고 한일 관계 2000년을 나누어 봤습니다. 시대 구분을. 그래서 선사 고대에는 만남, 인연과 만남의 시대, 그 다음에 남북국 시대는 적대, 그 적대의 실상과 허상은 무엇일까? 그 다음에 조선시대에는 약탈과 전쟁을 공존으로 바꿔가는 그런 시대. 그 다음에 개항 일제강점기는 신탈과 그것의 가면, 지배의 상처,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1945년 해방이 되면서 그 이후의 한일 관계를 화해의 과정으로 보고 그 장애의 걸림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만남의 시대입니다. 한일 관계의 만남은 구석기, 신석기 시대부터 시작되죠. 2000년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거슬러 올라가면 한 1만 년 전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 1만 년 전에 한일 관계는 구석기나 신석기로 표현이 되죠. 그 당시에는 아시다시피 한반도와 일본 열도가 육지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대략 1만 년을 기점으로 해서 빙하기가 끝나면서 바닷물이 이제 늘어가게 되겠지요. 그러면서 한반도와 일본 열도가 바다에 의해서 이제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기에 주로 이제 구석기, 신석기 시대입니다만 많은 유적지들이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만남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한반도에 산 사람들, 일본 열도에 산 사람들의 관계가 한일 관계의 시작이다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일본인들은 또 우리 한국인들은 어떻게 어떤 종족들이 살기 시작했나 하는 걸 보면은 우리 한국인은 아시다시피 예족이라든지 또 맥족이라든지 한족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일본인들은 대략 4가지 계통으로 일본 열도에 살기 시작한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시작이 쌀, 먹고 살아야 하니까 쌀 농사의 기술이 어떻게 이제 한반도와 일본 열도가 연결되는가 보면 역시 일본인의 이동 경로와 비슷하게 쌀 루트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한일 관계의 만남은 이렇게 시작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시대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그러니까 농사를 지니까 농산물들을 저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그릇이죠. 토기. 그래서 이제 한국의 대표적인 토기는 빗살무늬 토기, 또 일본은 조먼 토기. 이런 시대가 이제 도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예를 들어서 일본을 간다면 중간에 쓰시마가 있지 않습니까? 그 쓰시마 정중간에 향토 사료관 일종의 박물관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가면 쓰시마에선 자기 쓰시마의 위치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문화의 십자로다. 그러니까 한반도와 일본 열도의 문화의 일종의 중간 지점에 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출토된 유물들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대가 청동기 시대에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한반도와 일본 열도에 유명한 청동기 유적지들이 나오는 겁니다.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곳이 울산의 검단리 유적지입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기타 큐슈의 요시노카리 유적지입니다. 이게 다 청동기 유적지인데 거의 유적지의 형태도 그렇고 출토되는 유물도 그렇고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거의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그것이 같이 이동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삼국시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삼국시대는 아시다시피 백제신라 고구려 아닙니까? 백제의 대표적인 유적지가 일본에서는 큐슈의 후나야마 고분이라는 것이 있고 또 한반도에서는
공주의 수천리 고분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출토되는 금관이 거의 흡사해요. 그 다음에 이제 때가 조금 지나면 이제 불교가 일본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 최초의 사원이 일본에서 아스카에 있는 아스카사입니다. 비조사라고 하는데, 그래서 역시 불교도 한반도로부터 들어갔다. 백제로부터 전래됐다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신라의 금동 미륵 반가 사유상. 그 다음에 일본의 광룡사에 있는 목조 미륵 보살 반가 사유상. 다 아시는 거죠. 근데 생긴 게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를 보면 다카마스 고분, 역시 아스카에 있습니다만 그 고분 안에 들어가면 고분 벽화가 지금도 그대로 생생하게 보존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고분 벽화를 보면 마치 우리가 만주의 고구려의 고분 속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그런 착각을 일으키게 됩니다. 완전히 고구려 사람들이 똑같이 분장을 하고 고구려의 예를 들어서 현무라든지 이런 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백제, 신라, 고구려 그런 고대 문화가 그대로 한반도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면서 한반도와의 인연과 만남으로 일본 고대 문화 내지는 고대 국가가 완성되어 간다. 그러면 그 고대 문화를 누가 완성해 가느냐 할 때 일반적으로는 도레인을 얘기하고 있죠. 도레인. 그래서 바다를 건너 온 사람들, 원래 뜻은 그렇죠. 그런데 일본 입장에서 그 사람들을 표현하기 때문에 도레인이라는 용어를 썼죠. 그래서 시기를 보면 대략 세 시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기가 고조선이 멸망하는 BC 2세기 전후.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기가 고구려의 광개토대왕 장수왕 때 남하정책을 하잖아요. 그 남하정책을 하면서 한반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밑으로 자꾸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일본 열도로 건너온다. 그 다음 단계가 고구려가 백제가 멸망하잖아요. 670년 전후에서, 삼국통일 전후에서. 그때 한반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일본으로 가는데 이 사람들을 일본에서는 도레인이라고 하고 그 도레인의 숫자가 어느 정도 되겠느냐. 여러 사람 학설이 많습니다만 그 당시에 일본 인구를 한 600만 명으로 보는데 한반도에서 간 사람이 200만 명 정도 된다. 엄청난 숫자죠. 그럼 그걸 뭘로 산출했느냐? 그 800년대에 신찬성씨라고 해서 일본의 지배 계층의 일종의 우리 지금은 주민등록 등본 같은 걸 만들었습니다. 그 통계를 보니까 거기 나오는 성씨가 대략 1065성이 나오는데 그 중에 약 30%가 한반도의 성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서 교토에 있는 신라계통의 하타씨, 또 아스카의 백제계통의 소가씨, 또 다카마스 고분이나 오사카의 가야계통의 아야씨, 이런 성씨들이 결국 일본의 지배계층이 되고 이 사람들에 의해서 고대 문화와 고대 국가가 완성됐다 하는 건 일본 학자들도 다 인정을 하죠. 그래서 이제 유홍준 씨 같은 경우에는 일본 사람들은 고대 한반도에 콤플렉스를 갖고 있고 또 한국 사람들은 근현대에 일본에 대한 콤플렉스를 갖고 있다. 이런 얘기도 했죠. 그 가운데서 제 책에서 향가와 만엽집을 소개했습니다. 최근의 학설입니다만 향가를 연구하는 김영애 교수가 일본의 만엽집이 신라 향가로 만들어졌다.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라 향가가 총 25수가 있는데 그 향가를 만드는 기법으로 그대로 일본 만엽집을 4,500편이나 되는 만엽집을 제작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엄청난 사건이고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와세대 대학의 이성시 교수라고 있는데 그 이성시 교수는
한국 목간의 영향으로 일본의 한자와 율령 체제가 만들어졌다. 이건 고대사에 있어서 아주 엄청난 하나의 예를 들어 사건일 수도 있고 이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 고대에 있어서의 한반도와 일본의 인연이다, 관계다. 이렇게 우리가 특정 지을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고대를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일본 고대 국가가 성립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한반도는 통일신라와 발해입니다. 근데 이제 왕래가 굉장히 많아요. 30회 이상 서로 사신을 주고받고 왕래가 아주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그 왕래가 주로 큐슈에 있는 다자이후라는 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남북국 시대와 고려야 일본의 관계인데 그 관계를 실제로 고려는 많이 되고 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적대 관계가 이때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통일신라와 발해 남북국 시대의 일본과의 교류 현황을 간단하게 지도를 표시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통일신라는 장보고를 중심으로 해서 또 발해는 동해를 통해서 일본과 엄청나게 교역을 하고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볼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큐슈의 여기 다자이후 고분이고요. 다자이후가 이제 여기거든요. 큐슈의 맨 꼭대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일본 열도로 들어간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유적들이 그대로 현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그 교류를 증명해 주는 게 도다이지, 동대사지요. 동대사의 정창원 쇼쇼인이라는 데입니다. 이게 저게 동대사. 여러분들 아마 가보셨을 거예요. 그 사슴 많이 나오는 데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가면 쇼쇼인이라고 요 창고가 있는데 이게 이제 엄청난 보물 창고입니다. 여기에 가면 이런 유물들이 현재 보존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명한 신라의 촐락문서, 또 신라의 숟가락, 또 신라의 가위. 요게 이제 경주 안압지에서 나온 가위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이 그대로 일본에 전해지고 심지어는 페르시아 잔이 백제를 통해서 일본까지 들어온다. 이렇게 왕래가 아주 빈번했다. 그러나 실상은 적대 관계로 기록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가와 국가의 관계는 이때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무역이 왕성했어도 전부 상인들에 의해서 진봉 관계라고 하는 무역 형태의 관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적대 관계의 하나의 상징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1079년에 문종이 지금으로 보면 아마 심혈관계통에 무슨 병이 있었나 봐요. 중풍이 걸린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백방으로 노력하다 안 되니까 일본에 한의사를 보내달라, 의사를 보내달라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퇴짜를 맞았어요. 근데 퇴짜하는 이유가 뭐냐면 의사를 파견해달라고 하는 그 국서에 고려보다 일본이 상국인데 상자를 안 썼다 이거야. 그리고 국서니까 정식으로 이 국서 함에 넣어서 보내야 되는데 그냥 봉투에다가 넣어갖고 그냥 편지 보내듯이 보냈다. 일본 여론을 쓰지 않았다. 그리고 정식 국서인데 관리가 갖고 와야 되는데 상인을 통해서 전달했다. 이런 이유를 가지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 결국 염원군이 일본을 침략하면서 본격적으로 완전히 적대 관계에 돌입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염원군의 일본 침략이 두 차례에 걸쳐 있었는데 결국 1차로 스시마를 공격하고 그 다음에 2차로 큐슈의 이 지역을 다카라시마라는데 여기를 공격하는데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태풍이 불어가지고 염원군이 완전히 몰살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이제 끝났는데 결국 그 태풍을 일본에서는 신풍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적대 관계의 실상이 뭐냐 하면 당시 일본인들의 대외 인식이라는 게 우선 세계관이 일본은 신국이고 천황이 구심점이고 교토가 중심이다. 그래서 교토로부터 멀리 떨어질수록 미개한 지역이다. 그 사람도 아니다. 짐승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그래서
고려 사람들을 코굴이라고 그랬고 몽골 사람을 무쿨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회화 그림이 남아있는데 몽골군과 고려군의 얼굴을 보면 완전히 털난 짐승으로 그려져 있어요. 사람이 아니다 이거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일본을 불교가 지배했는데 그 불교 사상이 오늘 말법 사상이라고 하는데 그 불교의 가장 시작은 이제 인도부터 시작된 천추, 그 다음에 중국을 거쳐서 일본으로 들어오는데 일본이 끝이다 이거야. 그러면서 이제 세상이 끝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세상이 끝나더라도 일본만큼은 신국이기 때문에 신이 보호해주기 때문에 살아남는다. 그게 소위 말해서 여몽연합군의 일본 침공에 의해서 태풍에 의해서 증명이 된다. 그래서 신풍, 가미가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2차 대전 때 일본군들이 진주만을 습격하고 미국 함정에 비행기에 특공대가 떨어질 때 전부 가미가제라는 말을 썼잖아요. 가미가제 특공대. 이런 관계가 이 시대의 적대 관계의 실상이다. 이렇게 이제 두 번째 시대를 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선시대의 한일 관계입니다. 이 조선시대 한일 관계는 기본적으로 약탈과 전쟁의 시대예요. 조선시대 500년은. 왜구에 의한 약탈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왜구가 시대적 상황을 보면 원명의 교체기고 고려와 조선이 교체하고 일본에서는 천황이 2명이었던 남북조 시대다. 이런 혼란기에 일본 서부 지역에 살고 있었던 해적 집단이 한반도를 약탈하는 거죠. 고려사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가 고성, 중림, 거제를 노략질하니까 하포, 천호, 최선, 도령, 양관 등이 왜구배를 전파하고 차함핵 300여 명의 목을 쳤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왜구의 지침, 침략이 시차, 이때부터 시작한다. 이때가 언제냐? 1350년이다. 왜구가 얼마나 잔인했냐? 서너 살짜리 여자의 배를 갈라서 내장을 꺼내고 쌀을 넣고 고사를 지는 뒤 그 쌀로 밥을 해 먹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사료에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잔인한 왜구들입니다. 이 왜구가 지도상에 표시하면요. 전국을 다 완전히 한반도를 완전히 노략질의 대상으로 삼고 있죠. 그래서 이 지역을 100년간, 그 다음에 이 지역을 다시 100년간 해서 동아시아의 해적, 약탈자, 왜구가 200년간 동아시아 해역을 휩쓰는 겁니다. 그게 그 당시에 한일 관계의 가장 큰 이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부산에서 대마도에서 배가 들어오는데 배 안에서 그죠? 불상 두 구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불상들이 대마도의 신사하고 절에 있는 거를 한국의 도굴단들이 가가지고 천장을 뚫고 문짝을 뚫고 그걸 훔쳐오다가 훔쳐오다가 부산에서 걸린 겁니다.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 쪽에서는 그거 돌려달라고 소송을 내고 법원에 냈는데 1심 판결이 어떻게 했냐면 이 불상이 틀림없이 고려 불상인데 어떻게 일본에 갔는지 그 경로를 밝혀라. 그러면 돌려준다. 1심 판결이 이렇게 났어요. 그 판사가 뭘 기준으로 해서 그런 판결을 냈냐. 근데 이 부처님의 뱃속에서 이런 문서가 나온 겁니다. 청동불이나 철불인데 청동불이나 철불은 제작 과정에서 뱃속을 비워놓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열을 받으면 팽창하면 터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대신에 이런 문서를 집어넣는 거지. 이게 복장 유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불경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거기에 이 불상을 만들게 된 경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기록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판사가 그걸 보고서 1심에서 그렇게 판결을 냈어요. 그걸 무슨 수로 그걸 증명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2심에서는 다시 판결이 달라졌습니다. 2심에서는 돌려줘라. 그게 국제법이다. 그런데
두 부처님 두 구 가운데서 하나는 돌려줬고 하나는 아직도 대전의 문화재청 수장고에 그대로 있어요. 그것도 이제 문제입니다. 일본에서 계속 돌려달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때 이제 등장하는 것이 외교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외교가 기본적으로 외교는 정책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정책이 뭐냐면 4대 교린 정책입니다. 아시겠지만. 근데 4대 교린 정책의 전제는 뭐냐면 중국이 중심이죠. 그래서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국제 질서를 만드는 거예요. 중국의 책봉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4대 교린 정책을 하면서 조선에서는 통신사가 일본으로 가고 반대로 일방적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일본에서는 국왕사, 장군의 사절이 오고 이런 관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교린이라는 게 뭐냐? 근데 한일 관계를 할 때 그 당시에 교린을 기본적으로 정책의 개념이 들어가는데 그 개념이 뭐냐면 교린이라는 건 믿음이 전제가 돼야 된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유교 국가였기 때문에. 또 교린이라는 것은 도리를 기본으로 해야 되고 의리를 기본으로 해야 되고 예의를 기본으로 해야 된다. 아주 이상적이죠. 어쨌거나 이런 걸 내세우면서 조선에서 사절이 파견되는데 그게 통신사입니다. 이제 반대로 거기서 일본에서는 일본의 장군의 사절, 국왕사가 된 거죠. 그래서 중국을 하나의 축으로 해서 조선과 일본의 교린 관계가 이루어지면서 그 과정에서 외교 문제를 해결해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보다는 훨씬 간단하죠. 왜냐? 중국만 축으로 삼으면 되니까. 근데 지금은 훨씬 어렵죠.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은 세종대왕님이 살아오셔도 아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지 않을까, 국제관계를. 왜? 축이 하나, 둘이 아니잖아요. 그죠?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까지. 더군다나 우리는 또 남북 관계는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총체적으로 한번 좀 생각해 보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의 약탈을 삼포로 개항해서 공전의 시대로 들어간다. 이게 조선 전기였다. 그래서 이제 삼포에 와가지고 일본인들이 거주하면서 서울에 상경을 해서 한양에서 국왕을 아련하고 이런 관계에 한일 관계를 유지했다. 이게 공전입니다. 그러나 임진왜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본에서 권력이 바뀝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정권을 잡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두 나라의 관계가 전쟁의 관계로 돌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1592년부터 98년까지 전쟁이 쭉 일어나는데 시작을 보면 1592년 4월 13일 날 15만 7천 명이 부산을 침략했는데 20일 만에 서울이 함락돼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건 바로 조선 전기에 일본 국왕사들이 아까 세 경로로 서울로 올라왔잖아요. 그 상경로가 그대로 일본군의 침략로가 된 거예요. 20일 만에 서울을 함락하고 그 다음에 다시 40일 만에 평양이 점령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아들한테 편지를 씁니다. 아들아, 일본군이 드디어 평양을 점령했다. 곧 대동강을 건너서 압록강을 건너서 북경을 간다. 그럼 너는 북경에 와서 간백이 되라. 일본군은 계속 진격을 해서 인도를 점령하고 천황을 인도에 살게 하겠다. 이런 편지를 15살짜리 아들한테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그 편지와는 다르게 전쟁은 지지부지해지고 결국에는 이제 2차로 정유 재란이 일어나게 되죠. 전쟁의 피해는 엄청납니다. 인명 피해, 재산 피해, 문화적 피해, 여성의 피해. 그래서 이 전쟁을 겪은 조선인들은 일본을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불구대천의 원수다. 그래서 마치 DNA가 하나 더 있는 것처럼 일본 사람을 미워하는 그때 시작된 것 같아요. 그래서 불구대천의 원수, 안일불 함께 할고 짊어질 때 하늘천, 하늘을 함께 짊어질 수 없다. 하늘 아래 같이 못 살겠다. 이런 인식을 딱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역사 왜곡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임진왜란을 기술하는데 조선의 출병, 마치 도시락 싸가지고 놀러 가는 것처럼. 일본 침략인데. 침략이라는 용어를 안 쓰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라고 썼냐면 보세요. 약 100년 만에 전국 통일을 달성한 수길의 의기는 충천했다. 수길은 중국의 명을 정복하고 천황과 함께 대륙에 옮겨 살면서 동아시아로부터 인도까지 지배하려고 하는 거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다. 어떻습니까? 이 문장을 딱 보는 순간. 한국 사람들은 한국의 예를 들어서 역사적인 3대 인물을 영웅을 얘기해라. 여러분들은 누구 떠올립니까? 맨 처음에 세종대왕 이순신이죠. 근데 일본 사람들, 반대 일본 사람한테 당신이 일본인으로서 일본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냐? 그럼 누굴 떠올릴까요? 풍신수길입니다. 그래서 사극 드라마도 풍신수길을 주제로 한 게 제일 인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가 그렇게 역사 교육을 한다. 이게 이 문장을 딱 보면 조금 전에 일본군이 평양을 점령했을 때 15살짜리 아들한테 보낸 편지 아니에요? 이게 그대로 중학교 교과서에 실려 있다. 자, 이걸 어떻게 하느냐?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정유재란이 일어나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일본군에게 특별 명령을 내립니다. 지금부터 문서로만 하지 말고, 문서로 하니까 아마 거짓 보고가 많았었나 봐요. 실물을 보내라. 그럼 실물은 목을 자르서 보내야 되는데, 그럼 부피가 얼마나 커지고 있어. 그러니까 목 대신에 코와 귀를 잘라 보내라. 그렇게 해서 교토에 가면, 가보신 계시겠지만, 귀무덤이 있습니다. 미미츠카. 이게 남원에서 20만, 거의 한반도에서 당시 한 20만 개의 귀를 잘라보냈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귀무덤을 만들어주고, 이게 다녀오셨겠지만 일본을 상징하는 오사카 성입니다. 바로 이 오사카 성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쌓은 성이에요. 1583년부터 1598년까지 15년 동안 성을 쌓았어요. 그런데 성을 완성하기 직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 성에서 하룻밤도 못 자고, 이 성은 아까 얘기했던 그 15살짜리 아들이 성장해서 그 어머니하고 같이 이 성에 들어가서 살다가 결국에는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 군하고 마지막 전쟁을 하잖아요. 1615년에. 그래서 불이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폐허로 돼 있다가 이 성은 1930년대 오사카 시민들이 성금을 해서 콘크리트로 새로 복원한 겁니다. 가보신 기억이 나실지 모르지만 겉에서 보면 5층이지만 안에 들어가 보면 콘크리트 8층이에요.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에 올라가서 쫙 보는데 이게 전쟁 박물관이야, 일종의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리고 이 성을 보고 나와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성 뒤로 돌아가면 이런 초라한 비석이 하나 서 있어. 제목이 뭐냐면 아들 히데요리와 부처죠. 두 번째 부인이죠. 요도 도노 어머니입니다. 자진의 땅. 자진이 뭐야? 할복 자살한 거죠. 전쟁의 당사자가 이렇게 생을 마감하는 겁니다. 그 전쟁이, 풍신수길의 전쟁이, 임진왜란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인들에게는 불구대천의 원수라고 하는 그런 그걸 남겼는데, 당사자인 본인들도 이렇게 생을 마감한다. 이건 누구를 위한 전쟁이냐? 한일 간에. 그러면 임진왜란이라는 거를 당시의 조선인들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보면 서울대학교에 귀장각 있잖아요. 귀장각에 가면 동국 신속 삼강 해질도라고 하는 자료집이 있습니다. 요건 자료집이 뭐냐 하면 선조 광해군 때, 선조 때 많은 이제 희생이 있었으니까 지금도 국가 보훈 사업을 대대적으로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시기에도 했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때 죽은 사람들, 공훈록을 만들기 위해서 충효열을 상징하는 인물들의 사료를 모아놓은 겁니다. 제목을 보면 김씨단두라고 돼 있어요. 단두가 뭐죠? 목을 자르는 거 아닙니까? 김씨 부인이 보세요. 마루에 앉아서
어린아이의 젖을 먹이고 있어요. 그런데 왜군들이 김씨 부인의 목을 친 겁니다. 그 목이 떨어져서 여기 뒹굴르고 있어. 이런 자료들이 1580명이나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쭉 임진왜란 때. 그래서 광해군 때 이걸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공훈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임진왜란이에요. 그렇지만 언제까지 한일 관계를, 이 관계로만 끌어갈 수 없잖아요.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등장하는 것이 다시 통신사다. 1604년부터 시작해서 1607년, 36년, 1811년에 끝나는데, 통신이라는 거는 믿음의 사절 아닙니까? 통할 통, 믿을 신. 근데 통신사의 명칭을 붙일 수가 없어.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탐적사, 적을 정탐하는 거야. 근데 적자가 보세요. 적자가 아군 적군할 때 적자가 아니라 도적놈 적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본 놈은 생도적놈이다. 이렇게 아주 사절단의 이름이 탐적사예요. 조선왕조 실록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 감정을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거지.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는 회답 겸 쇠환사. 회답은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전쟁의 피해를 받지만 강화는 니들이 먼저 요청하는 거다. 그리고 쇠환. 임진왜란 때 많은 사람이 끌려갔으니까 그 끌려간 사람, 억울하게 끌려간 사람을 다시 쇠환해야 된다. 그래서 바로 회답 겸 쇠환사라고 하는 명칭을 붙인다. 이게 바로 외교에 있어서의 명분이다. 그리고 우리도 빨리 일본하고 사실은 관계 회복을 했어야 되거든요.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전후 복구를 해야 되고 또 끌려간 사람들을 데려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실리예요. 그래서 이 명분과 실리를 통신사를 통해서 찾아간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책에 그렇게 썼어요. 그러고서 이제 쭉 1811년까지 통신사가 왕래하는, 바로 이게 조선시대의 한일관계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조선 전기에는 외구에 의한 약탈을, 그죠? 외교를 통해서 공존의 시대로 바꿔가고, 조선 후기에는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전쟁을 다시 평화의 관계로 끌어간다. 그래서 결국 한일 관계를 우호 관계로 끌어간다. 시대를 바꾸는, 역사를 바꾸는 그런 한일 관계를 했다. 그렇게 역사적으로 저는 평가를 하고 싶어요. 이게 이제 통신사가 일본을 들어가는 이제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통신사들은 관계도 그렇게 했지만 많은 기록물을 남겼습니다. 역사는 유적과 유물을 남긴다. 기록물을 남겼어요. 그 기록물이 2017년에 한일 양국에 있는 통신사 관련 기록물들이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한일 관계가 나쁜 것만 아니다. 어려운 것만 아니다. 전쟁만 있는 게 아니다. 싸운 것만은 아니다. 평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했다 하는 것들을 역사적으로 증명을 해주는 거죠. 이게 팩트예요. 그러나 이 통신사가 또 단절이 돼요. 일본에서 막부 시대가 끝나고 메이지 유신이 되지 않습니까? 메이지 유신이 되면 일본의 결국 최고 통치자는 천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조선 왕조는 국왕이고, 그러니까 국왕 대 천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교 의례 양식이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조선 쪽에선 그건 일본의 사정이니까 누가 권력자가 되든 관계없이 조선하고의 관계는 대등한 관계를 해야 된다. 이런 거고, 일본에서는 천황이 우위에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서계 문제가 생깁니다. 서계. 결국 파탄이 오죠. 오면서 외관이 점령되면서 조선시대 500년간의 교린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개항이 되고, 그 당시에 일본의 대외 정책은 조선 침략 정한 정책입니다. 정한론. 그렇게 해서 결국 1910년에 일제 강점기로 간다. 그래서 이제 개항기 침탈과 지배. 결국 남은 게 뭐냐? 결국 한일 간의 상처만 남기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뭐 다 아는 얘기입니다만 위정척사 사상과 일본인들의 정한론, 이게 충돌하는 겁니다. 결국 그러면서 개항이 돼가지고 결국 양국의 역사 전개가 달라지는데, 조선도 일본도 나름대로 조선 중화주의, 조선이 최고다. 일본은 일본대로 일본형 화의의식, 이게 충돌하는 겁니다.
그 충돌이 결국에는 역사에 있어서 상처를 남기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청일전쟁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시모노세키에 가면 시모노세키의 입구에 바로 아카마 신궁이라고 신사가 있고 그 옆에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었던 순판루라고 하는 음식점이 있어요. 그 건물이 그대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중국 이용장과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가 담판을 짓면서 결국 시모노세키 조약이 맺었는데 결국 그 조약의 끝은 뭐냐면 아시아에서 일본의 우위를 인정하고 결국 주도권을 일본이 이제 끌고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노일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끔찍한 사건이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선에서 전국적으로 전국에 의병이 일어나고 의병이 일어나지만 별 수가 없는 거죠. 결국에는 힘이 안 되니까 결국에는 이제 일본의 기세를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안중근 의사, 그 안중근 의사가 마지막으로 유언하는데 나는 대한의병 참모중장으로 적국의 우두머리를 처단했다. 내가 죽거든 시체는 할빈공원 부근에 묻어두었다가 우리나라가 독립이 되거든 고국으로 옮겨달라. 나는 죽는 게 아니라 천국에 와서 대한독립을 위해 일할 거다. 그렇지만 이제 아직 안중근 의사의 유해는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 있는지 모르죠. 그러면서 이제 일제강점기에 돌입합니다. 통치체제를 장악하고 무단정치를 하고 철도 금융 지배하고 3.1운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문화통치라고 바꾸지만 결국에는 본격적으로 만주를 침략하고 그게 일제시대입니다. 그러면서 친일 세력을 육성하고 전국에 신사를 짓고 창씨개명을 하고 민족 말살 정책을 합니다. 다 겪은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본이 만주에서 중일전쟁을 시작하면서 비극이 시작되죠. 또 특히 1943년에 전시 동원 체제를 발동하면서 아주 극심한 상황으로 돌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식민 지배가 한일 양국에 특히 한국인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남기는 그런 시대가 된다. 그러면서 이제 1945년에 이제 해방이 됩니다. 1945년에 해방이 되지만 한일 관계는 회복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년이 걸렸어요. 1965년에 결국 한일 기본조약을 맺어가지고 국교를 재개했지만 그리고 그간에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2023년 현재 한일 양국은 여러 가지 화해를 하기에는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한일 기본조약을 맺는 과정이에요. 1951년부터 시작해서 65년까지 14년 4개월이 걸렸습니다. 크게는 7차례 회담을 했지만 소소하게는 약 1,500회 이상 회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한일 기본조약을 맺어서 국교는 재개가 됐어요. 됐지만 성과도 있었습니다. 엄청난 성과가 있었던 거죠. 국교가 재개되고 교류가 시작이 되고 일본의 자본과 기술이 들어와서 비약적인 경제 발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점이 조약 당시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엄격한 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또 청구권 문제, 또 예를 들어서 문화재 반환, 법적 지위 문제 여러 가지 미비점이 있어서 계속 보완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결국에는 20년 만에 이제 골마 터지는 겁니다. 지금 그 대표적인 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징용 배상 문제입니다. 그래서 징용 그 다음에 징병 이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의 차이는 좀 있어요. 그런데 어쨌건 2016년 단계에서 국무총리실에서 그 당시에 일제 36년간 강제로 동원된 사람의 숫자가 전부 얼마냐 했을 때 일단은 780만 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성격 규명에는 의견에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제 강제로 징용된 사람 가운데서 강제 징용에 대한 피해를 소송을 내는데 현재 15명이 살아남아 있는데 그 중에
11명이 동의했고 4명이 아직 거부하고 있다. 뭐 신문에다 나온 얘기입니다만 그 실상을 자세하게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80명 일제시대에 어쨌건 징용 징병된 사람의 숫자가 780만 명인데 현재 생존자는 1200명밖에 안 남아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그래서 위안부도 1991년부터 표면에 노출이 돼가지고 수요 집회를 하고 있고 위안부로 등록한 사람이 240명인데 그 중에 현재 살아남은 분이 10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분들도 곧 아마 돌아가실 거예요. 그래서 이 돌아가기 전에 어떻게든지 가급적이면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 이제 한국에서 문제 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본이 사과를 좀 제대로 해라. 사과를 제대로 안 한다. 근데 실제로 사과 많이 했어요.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진정성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전개가 될지. 그래서 최근에는 기시 총리하고 우리 대통령하고 히로시마에서 그 위령탑에서 같이 참배도 했지만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또 걸림돌 중에 하나가 독도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독도 문제는 사실은 일본 교과서를 다 개편해가지고 저것도 진도를 너무 많이 나가서 일본에서. 왜냐하면 일본 고유 영토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 아주 규정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영토 문제도 사실 양보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화약고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근데 여러 가지로 역사적으로 봐도 또 그 이후에 관리 상태를 보더라도 한반도 한국의 영토다. 뭐 그거는 아마 바꾸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사실은 역사 왜곡의 문제입니다. 아까도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아들한테 보낸 편지문도 제가 소개를 했지만 역사를 어떻게 교육하느냐, 어떻게 기록하고 어떻게 교육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야 우리는 불행했지만 다음 세대에는 관계가 달라지지 않겠냐. 이런 걸 지향하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걸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그것도 매우 미지수입니다. 대표적인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왜곡 사건이라든지 이런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책에 자세히 현재의 갈등의 장애가 되는 그런 것들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한일 관계를 5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만남, 접대, 공전, 상처, 화해 이렇게까지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사실은 지금부터죠. 어떻게 이제 관계를 다시 회복해 가느냐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에 쓴 책이 바로 이겁니다. 한일 관계 2000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래서 이런 소개를 했었고, 그래서 주로 책 내용을 중심으로 했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판단에 어떤 안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예술이나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높은 안목을 갖고 봐야 된다. 저도 뭐 음악도 좋아하고 미술도 좋아하지만 잘 모르겠어요. 안목이 아마 그런 모양인데 어쨌건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예술 문화는 높은 안목, 정치 사회는 좀 넓은 안목 갖고 봤으면 좋겠다. 물론 입장에 따라서 다르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좀 사회를 넓게 좀 보자. 전 개인적으로 그런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역사. 역사는 좀 길게 봐보자.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한일 관계를 얘기하니까 한일 관계의 핵심은 국제관계, 국가관계, 외교관계 아닙니까? 그 외교는 기본이 명분과 실리다. 명분과 실리다. 임진왜란 때 우리가 명분이 뭔지 실리가 뭔지 그 사례를 얘기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명분이 뭐고 실리가 뭐다. 개인적인 명분, 개인적인 실리만 따지지 국가나 국민의 입장에서 미래를 향해서 어떤 것이 정말 실리를 위한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정파에 따라서 또는 정치에 따라서 그렇게 국제관계를 너무 그렇게 해가면 잃는 게 많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리고 이제 판단은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시면 책을 보시면서 한일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일본을 어떻게 만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일까에 대한 고민을 해보자.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